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는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을 만난 자리에서 청년 일자리 해결의 출발점은 공공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무원 정원 또 공공 부분 얼마든지 저는 일자리를 늘릴 수가 있다고 봅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첫 출발이라고 생각해요.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을 만난 안희정 충남지사는 민간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건 아직 임시방편에 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 세금으로 걷어서 공무원 숫자 늘린다.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바라는 일자리가 다 충족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지난주 대연정 논란에 이어 일자리 정책을 놓고 문 전 대표와 또 한 번 맞붙은 겁니다. 안 지사 측은 구글의 인공지능 알파고와 대결했던 이세돌 씨를 캠프에 합류시키며 최근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 등을 영입한 문재인 캠프와의 새 대결도 시작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육혁명을 강조했습니다. 교육 분야의 혁명적 대변화로 새로운 기회의 땅을 개척해야 미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안 전 대표는 현행학제를 초등학교 5년, 중학교 5년에 진로탐색학교나 직업학교 2년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어제 공교롭게도 이재명 성남시장까지 포함해서 민주당 대선 주자 3사람이 모두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자, 일자리 정책을 놓고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지사가 서로 대립각을 보였는데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대연정 논란도 그렇고 사드 배치 때도 그렇고 계속 뭔가 두 사람이 같은 당임에도 불구하고 정책과 공약에 있어서 대립각을 세우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요. 제가 보기에 지금 여기다 4차 산업혁명까지 넣으면은 네. 지금 재미난 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개념이 확정된, 학계조차도 확정된 개념은 아니고요. 독일에서 인더스트리 4.0을 나오면서 다보스 포럼에서 했다가 네. 알파고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제 이렇게 퍼졌는데요. 사실 미국에서조차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독일에서 먼저 나오는데 어디서부터냐면요. 독일의 미래를 형성한다는 대연정에서 나옵니다. 기민당, 기사당, 그다음에 3인당이 대연정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제조업에 대해서 해보자. 이 제조업을 디지털화 해보자. 이러는 가운데서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일자리까지 여기 쫙 나옵니다. 거기가 마지막에는 고령화 저출산까지 한 몫으로 돼 있는 게 이게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의 틀을 가진 독일의 얘기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4명을 말씀하셨지만 승리자는 안희정입니다. 네. 대연정을 중심으로 해서 가는 거거든요. 이게 사회적인 대타협이 될 때 산업혁명이 완성이 되고 제조업이 다시 부활이 되고 어떤 작은 그런 중소기업들이 네트워크를 이루는 게 4차 혁명의 사실 근간을 이루는 것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다 따로 놀아요.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4차 혁명에 대해서는 가장 단점으로 나오는 게 다보스 포럼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710만 개의 자리가 바로 없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 문제. 예. 네. 그다음에 지금 올해 학교 들어간 애들, 초등학교 전 세계에 학교 들어간 애 65%가 지금의 없던 일자리를 하고 있을 거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봤을 때는 일자리라든가 또 뭐 81만 개의 뭐 일자리를 새로 만드는 문재인 대표의 그런 공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녹아나지가 않았어요. 대연정이라는 큰 틀을 갖고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저는 봤을 때는 안희정 뭐 지사의 그런 전략이 다른 사람보다는 좀 나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제가 준비한 그 워딩인데 그거를 가로치시면 자, 저 조금만 보완하겠습니다. 네. 제가 인더스트리 4.0이 왜 대연적이냐, 혹시나 중간에 너무 뛰어넘은 게 아니냐 해서 제가 그 이해만 좀 돕게 말씀을 드리면 인더스트리 4.0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2차 산업혁명의 그 가장 큰 이 초점이 뭐냐면 대량 생산, 대량 주문이거든요. 대량 컨베이어 벨트로 해서 대량 생산하는데 그것이 이제 각 개별적인 어떤 주문이 들어가면 대량 생산하는 그런 어떤 그 가격이 맞춰지지 않잖아요. 비싸집니다. 개별 주문으로 들어가면. 그런데 지금 인더스트리 4.0은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이 연결되면서 융복합되면서 이 제품 과정에서 부품과
제품 자체가 주체가 돼서 대량 생산하는 가격으로 개별 주문 가격을 생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개별 주문하는 그런 이 제품들을. 그러니까 똑같은 제품을 100만 개 생산해야만 맞춰지는 어떤 가격이 있었는데 그 가격으로 100만 가지의 제품. 그러니까 이 100만 가지의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 인더스트리 4.0이거든요. 이건 무엇을 상징하냐면 사실상 분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앙 통제를 해서 산업적인 어떤 시스템에서 중앙 통제를 해갖고 이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 그거거든요. 중앙 컨트롤이 있어갖고 컨트롤해서 똑같은 제품들을 가장 빠른 시간 내로 어떻게 만들어내는가를 지금까지 2차 산업혁명에서의 어떤 결과물이었다면 4차 산업혁명은 중앙 컨트롤이 없고 개별적인 어떤 부품들과 제품들이 스스로 인공지능에 의해서 제어해냄으로써 사실상 이 모든 어떤 그런 이 개별화된 주문이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우린 다원화된 사회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차 산업혁명 시기만 해도 이 사회의 어떤 구성의 욕구가 굉장히 다양하지 못했어요. 굉장히 단순했지만 지금 여기에 있는 네 사람이 앉아있지만 네 사람의 기호나 네 사람의 어떤 성격이 다 다르거든요. 자, 짧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점심 먹으러 좀 이따 갑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짜장면 아니면 짬뽕 해서 통일하잖아요. 그래야 시간도 빠르고 가격도 이제 뭐 적당한데 지금은 가서 전부 다 짬뽕, 짜장면, 뭐 아니면 볶음밥, 아니면 뭐 탕수육 개별적으로 시켜도 동일한 가격으로 빨리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각각의 어떤 욕구를 다 충족시켜주는 사회로 간다. 이것이 분권을 향한 것이다라는 것이 인더스트리 4.0의 목표고, 그러니까 집단적 패거리 문화로선, 집단적 패거리 정치로서는 이걸 못 담아내는데 문재인 대표의 주장은 뭐냐면 세계 최초로 최고속 3월 인터넷망을 구축을 하고 5년 동안 1만 명 초등 소프트웨어 교수를 양성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문화 자체가 4차 산업혁명이 아니에요. 4차 산업혁명은 그렇게 인터넷망이 빠르다고 해서 4차 산업의 어떤 결과물이 나온 게 아니거든요. 또 세계 최초 몇만 명 이런 수치로 나타내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이 없었다. 문재인 대표는 철학이 없었다는 거죠. 자, 앞서 최영호 대표가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면서 이게 안희정 지사의 승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목하고 연결지어서 그걸 좀 부연을 해주시면 어떻게? 저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 그대로 혁명이지 않습니까? 네. 혁명은 지금까지 갖고 있던 우리의 사고체계, 그다음에 생산 방식, 소비 패턴이 완전히 바뀐다는 겁니다. 농업사회에서 공업사회가 되고, 공업사회에서 정보화사회, 정보화사회에서 이제는 4.0 세대가 된다. 이제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어느 한쪽에는 기회이기도 하고, 어느 한쪽에는 또 재앙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정치의 영역으로 가져와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정도의 상황에서는 당장 일자리가 2050년 정도 되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일자리의 95%가 사라진다. 그렇게 노동의 종말 같은 책에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급속한 변화가 오는데, 자, 일자리 문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까지 우리가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1인 창업 또는 1인 자영업자들이 새로운 서비스 산업에 진출하면서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 소득을 이제 받아가는 전혀 보지 못한 무엇으로 찾아가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말씀하셨던 공공부문 일자리도 아닙니다. 공무원 수를 70만 명, 80만 명을 늘려서 노량진 그러면은 고시생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이게 정말 4.0 시대에 맞느냐. 이제는 정년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직업의 경계선도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별, 연령, 지역, 세대와 전혀 관계없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직업들이 나와서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자, 공공적으로 연결해서 공공의 일자리라는 것이 국가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가능한 한 민간으로 이양해서 민간이 갖고 있는 경쟁력을 최대한 국가 운영의 좋은 수단으로 써야 되는 것에도 모자라서 아예 공무원을 이렇게 뽑겠다? 그러면 저는 거꾸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들에게 지금 국가가 공무원 수가 부족하니 한 80만 명을 더 뽑자고 여론조사하면 대한민국 공무원들 동의할까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공무원들이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공공의 일자리 부분과 공무원의 숫자 늘리는 부분은 명확하게 다른 것이고 그러면 공공은
민간으로 뭔가 필요한 서비스가 있다면 이것을 가능한 한 민간으로 이양해주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4.0 시대에 맞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저는 안희정 지사가 민간 기업에 기회를 주고 거기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정말 인더스트리 4.0과 관련된 기본 방향이고 역사적 흐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민간 부문으로 얘기한 건 안철수 의원 아닙니까? 안희정 의원이 아니고? 안희정 지사가 아니고? 네, 그 부분에서는 또 문재인 대표가 맞는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간이냐 정부냐 근데 이렇게 정부가 기술 발전으로 급급한 변화가 있을 때는 정부의 역할이 있습니다. 네. 버팀목이 돼줘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급변의 시기에서 정부가 할 일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 지금 독일의 그런 인더스트리 4.0도 연립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그냥 기업들한테 나눠줄 수는 없어요. 이거는 진짜로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되는 산업혁명입니다. 지금 어떤 흐름이 있으면 학계에서는 과연 이게 산업혁명이냐. 산업화 시대는 끝났는데 정부화 시대가 왔는데 우리가 왜 산업이라는 얘기를 쓰냐는 것까지 지금 비난을 하고 있고요. 4차 혁명이라는 얘기는요. 쓰는 나라 딱 3군데입니다. 유럽, 일본, 한국밖에 없습니다. 지금 다보스 포럼에서 얘기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한 거지 이거를 너무 우리가 맹신할 건 없고요. 독일에서 제일 먼저 이거를 얘기한 사람이 클라우스 슈밥인데 저 다보스 포럼 의장이죠. 독일뿐이에요. 그래서 독일의 제조업을 부활하기 위해서 지금 내놓은 거거든요.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지만 이것이 모든 거에 아주 명약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 맞게 4차 산업을 있다면은 그런 인공지능 이런 거 준비를 해야지 이거에 맞춰서 뭐 한다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대선 주자들의 이제 정책 행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뭐 일자리 정책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근데 대선 주자마다 약간의 편차가 있더라. 문재인 전 대표의 경우에는 정부가 앞장서서 정부가 주도해서 정부가 일자리도 만들고 4차 산업혁명도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안철수 전 대표나 아니면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 그에 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죠. 정부 쪽 역할보다는 민간의 역할을 강조하는 쪽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최양호 교수님도 그렇고 일단 그 안 지사나 그 안 전 대표 쪽에 손을 들어주는 분위기가 지금까지의 그 토론 분위기였는데 말이죠. 자, 이렇게 지금 정리해도 되는 겁니까?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최영호 그 교수님께서는 어쨌든 문재인 대표의 그런 이 패권적인 어떤 그런 정치 행태는 4차 산업혁명과는 어울리지 않지만 그러나 관주도는 맞는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안희정 지사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데 사실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표와 비교를 하려면 안철수 전 대표가 그렇죠? 좀 걸맞아요. 그렇죠. 안희정 지사가 대연정과 좀 걸맞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거는 정치적인 스탠스가 이 4차 산업혁명의 대의와 맞다라는 것이지 안희정 지사가 전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서 뭐 대안을 더 많이 내놨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비교하려면 안철수 의원이 훨씬 더 오래전부터 사실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다보스 포럼도 갔다 오고 또 뭐 그 이전부터 대권 행보 이전부터 이제 말씀을 해오셨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의 어떤 이 지금 주장을 좀 들여다보면 저는 아까 이제 문재인 대표한테 4차 산업혁명의 이 결과물에 대해서 이야기는 했지만 철학이 안 보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은 사실 유토피아가 아니거든요. 사실 4차 산업혁명은 디스토피아입니다. 그러니까 재앙이에요. 진짜 재앙인 게 이를테면 뭐 자율주행 뭐 차, 자동차 문재인 대표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위해서 뭐 어떻게 할 거다 하지만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면 운전자들 전부 다 실직합니다. 그리고 지금 왓슨이라고 해서 의료 로봇 있죠? 의료 로봇에 관련돼서 의사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이미 어느 특정한 그런 그 진료는 왓슨은 훨씬 더 정확하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성형외과로 좀 몰리는 이유가 한 가지예요. 이게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그래도 좀 덜 미치는 영역의 성형외과 아닌가. 지금 의사들도 사실은 자신의 직업이 몇 년 갈 것인가 고민하고 있어요. 네. 뭐 예를 들자면 많습니다. 기자들도 떨고 있습니다. 로봇 기자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보도자료도 미국에서 웬만한 보도자료도 전부 다 로봇 기자가 생산해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 사회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 하에 사실 벌어질 어떤 위험은 디스토피아지 유토피아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디스토피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철학이 저는 배어있는 그런 진단과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안철수 의원한테 일단
손을 약간은 들어주고 싶은 게 교육에 대한 문제. 진단은 저는 옳았다고 봐요. 그거는 교육제도가 5년 뭐 이렇게 직업교육 2년인데 거기에 방점이 좀 있어요. 직업교육 2년과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대학교육과 해서 교육부터 바뀌어야 된다. 어떻게 창의적인 어떤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줄 수 있느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아주 달콤한 공약은 아니다는 거죠. 지금 부모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뭐 창의적인 어떤 것을 생각을 해서 우리 아이들을 진짜 5년 해갖고 직업교육 2년이 당장 지금 필요해?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씨앗을 뿌리는 것이지 사실상 그러니까 5년 단임제의 어떤 지금의 어떤 상황에서 이 씨앗 뿌린다고 결과가 바로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의 이 제안이 사실 이 공약으로서 얼만큼 매력적이냐는 건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안철수 전 대표가 어제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서 교육혁명을 얘기했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 얘기했고 어제는 교육혁명을 얘기하면서 초중고 학제를 바꿔야 된다. 바꾸는 거의 핵심은 앞서 이종근 실장이 말씀하신 대로 2년간의 직업을 구하는 교육을 하겠다라는 건데 4차 산업혁명과 교육혁명을 연계시킨 이런 새로운 정책 안 자체는 굉장히 신선한 아이디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매우 드는데요. 긍정적으로 보고요. 결국 산업혁명이 성공하려면 이제 교육 제도부터 바꿔야 되고 그 교육에 직접 이제 뛰어드는 사람들의 의식도 바꿔야 된다. 뭐 이런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어쨌든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 즉 산업적 측면에서 보면 무한 경쟁의 국제 시장에서 어떻게 이 기술력을 빨리 확보해서 이 시장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느냐. 거기에 우리나라가 너무 투자가 덜 돼 있으니 이런 부분은 국가가 좀 주도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이 국가 주도라는 것이 기반을 제공한 기능을 해야 되지 그런 것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서 뭔가 결실을 맺는다. 이러면은 이제 민간 기업이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면 전체적인 방향의 최종적인 결과물 도출은 결국 민간이 주도할 수밖에 없다. 국가는 백스포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4차 산업혁명을 하기 위해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하고 거기에 민간 기업이 따라오면 된다. 이런 방식 일단 버전 자체가 약간 올드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고요. 그런 면에서 그 기초적인 체력을 갖추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교육이다. 그러면 교육혁명, 우리 19세로 우리가 지금 선거 연령을 낮추고 지금 만 18세로 더 낮추자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주장이 정치적으로 일리가 있다고 보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정말 6살의 아이들을 초등학교 취학시키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왜 정치권에서는 선거 연령만 낮추고 조기 취학이라는 제도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지금 아이들이 얼마나 올잘합니까? 그러면 1살에도 빨리 성인이 되게 해서 그 아이들이 우리 산업 현장이나 또는 학문적인 열정을 가지고 계속 할 수 있던 기반들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어저께 얘기했던 교육혁명은 그 내용이 어느 정도 실현될지 여부를 떠나서 문제제기는 매우 유효한 것이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4차 산업혁명과 이어지는 뭔가의 정책적 연결고리로 좀 작용을 해야 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4차 혁명하고 교육혁명은 이제 합쳐진 거 비해서 교육혁명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는 전부 200% 찬성하는데 4차 산업혁명하고는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주된 것은 속도입니다. 클라우스 슈밥도 얘기했지만 빠른 물고기가 돼야 된다는 부분인데 지금 교육시켜서 언제 나갑니까? 그 다음에 이 4차 산업혁명을 이 이론적인 배경을 낸 사람이 독일의 한림공학원의 하그만 원장인데 그 사람한테 당신은 손자를 어떻게 키울 겁니까? 물어봤어요. 지금 교육하고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4차 혁명의 교육은 새로운 것을 스스로 배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춰주는 것이 4차 혁명이라 이거예요. 지금 와서 직업교육하고 그거야말로 3차 산업혁명이고 2차 산업혁명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철수 대표가 굉장히 우리보다는 이런 산업혁명에 대해서 지식이 많으시겠죠. 왜냐하면 또 이 정보와 1세대의 그런 CEO까지 하신 분으로서 보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보시니까 조금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학자들 눈으로 볼 때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4차 산업혁명 공약은 이만하고요. 자, 이 대선주자들이 또 앞다퉈 재벌개혁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최순실 게이트 이후에 이 반재벌 정서를 선점하려는 그런 어떤 정적인 의도도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자,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차기 대선주자들은 이번 대선에서
대기업 위주의 시장 질서를 바꾸자는데 경제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국가와 기업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을 개인과 가계로 옮겨 국민이 돈을 버는 이른바 국민성장을 줄곧 강조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공정거래 확립을 내세우며 우리나라 기업 구조에 메스를 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도 재벌가의 횡포를 금지하고 공정한 거래를 방해하는 권한 남용 행위 등은 반드시 개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기업에 쏠린 특혜를 청산하고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야권 주자들의 공통된 주장입니다. 대기업을 규제하면은 우리에게 좀 더 소득이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국민들의 기대 심리를 배경으로 해서 자회사 지분 의무 소유 비율을 올리거나 소액주주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 특정 기업이 시장을 오랜 기간 독점하는 것을 막는 기업 분할 명령제도 등이 대표적입니다. 반면 이번 대선에서 보수 진영의 전통적 성장론인 수출 기업주도 성장론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여권 대선 주자인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재벌과 자본주도의 성장은 더 이상 어렵다며 생산성과 기술력 향상을 강조하는 혁신 성장을 강조했습니다. 남경필 경기지사 역시 창의적인 기업과 개인들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꿈을 실현할 공유적 시장 경제 모형을 새로운 성장 모델로 제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와 기업 분할 명령제 도입 등 경제 민주화 정책을 적극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재벌개혁을 둘러싼 대선 주자들의 시각 차이를 조금 짚어봤는데요. 앞서 문재인 전 대표는 4대 재벌개혁에 집중하겠다 이미 정책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같은 민주당의 안희정 충남지사의 경우는 특정 기업을 타깃으로 하는 개혁은 실효성이 없다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그전에도 보면 대연정도 있었고 사드 배치도 그렇고 4차 산업혁명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데 같은 당 소속이면서도 불구하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죠.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 이제는 정책적으로 문재인 대표와 한번 겨뤄보겠다는 것이요. 사실 그 전까지 안희정 지사가 정치적으로 칼날을 들이댄 적은 없잖아요. 네. 원래 경선에서 2위가 1위한테는 정말 날카롭게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런 공격이 없었어요. 저는 이 정책적인 부분에서 대립각을 세우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더군다나 이제 경제 정책에 있어서 안희정 지사가 사실은 제살 깎아먹기 같은 그런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들의 이 주된 생각은 재벌 개혁이거든요. 박영선 의원을 비롯해서 지금 이 사이다 의정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렇게 상임위에서 재벌들 이 공격을 하고 그러면 박수 치고 지지율 올라가고 이것이 민주당의 지금까지 행태였습니다. 그런데 안희정 지사 지금 특정 기업에 대해서만 이렇게 이 칼날을 들이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문재인 대표가 그랬거든요.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대기업들에 대한 재벌 그룹에 대한 이런 어떤 표현에다가 특정 기업 4대 기업들에 대한 4대 그룹에 대한 이 규제를 하겠다라고 이제 나섰습니다. 물론 이 4대 그룹이 전체적인 포션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차지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희정 지사의 어떤 점이 지지율을 오르게 만드냐면 바로 경제정책에 관련해서 지금까지 이명박 대통령과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까지 했던 경제정책들을 이어나가겠다. 와, 이거 정말 민주당 지지층들이 들으면은 정말 당장 SNS 테러를 해야 되는데 왜 테러 안 하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결과가 안 나온 것이지 그것이 옳지 못해서가 아니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 4대 이 재벌 개혁 집중에 대한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도 이 대립각을 세웠는데 저는 이 문재인 대표의 4대 이 집중 개혁에 집중하겠다는 말 자체도 사실은 4차 산업혁명과는 전혀 이 배치되는 그런 어떤 내용이다. 왜? 지금 4차 산업혁명의 결과로서 지금 미래학자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아메리칸 포스트, 트럼프의 아메리칸 포스트는 사실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물론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미국에 안 쓰더라도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왜? 내일 일자리 지금
없어지는 거는 몇 년 후에 뭐 명약 관화한데 내 일자리 내가 먼저 지켜야지 글로벌 스탠다드 그게 문제가 아니다라는 절박감에서 나왔다고 지금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모든 세계의 이 정부들이 전부 다 법인세 깎아주기 진짜 경쟁에 나섰어요. 선진국도 전부 다 법인세 깎아주기 경쟁에 나섰습니다. 왜? 지금 일자리 하나라도 많이 만들어 놔야 710만 개 4년 내에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없어지는 것에 그나마 우리가 유지라도 된다. 이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되죠? 법인세 인상해야 된다. 법인세가 4대 기업만 법인세 내나요? 지금 살려줘야 될 많은 기업들도 다 법인세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자기가 4차 산업혁명 얘기하면서도 굉장히 역행하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 거죠. 네. 아메리카 퍼스트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뭐 지난주에 제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뵙고 그 측근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정확히 하시더라고요. 넥스트 웨이브가 오는데 넥스트 웨이브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넥스트 웨이브가 오는데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미국의 생산 기반이 확실해야지만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주의하고 무역 고립주의를 갈 수밖에 없다. 리쇼어링이라는 게 그거다. 우리는 넥스트 웨이브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IoT라든가 클라우딩, 그다음에 빅데이터 이런 거는 국가 경제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집안에서 튼튼한 기둥이 있어야지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국가 경제라는 개념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 전에 우리 체력을 좀 확실히 하기 위해서 자기네는 보호무역주의 하는 거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4차 혁명 이런 넥스트 웨이브는 이 브렉시트나 이 트럼피즘에서 나오는 거지만 이 고립주의와 이것들은 결국은 넥스트 웨이브, 4차 산업혁명의 산물이 될 것이다. 이런 보호무역주의가 그래서 나오는 거고 자기부터 살아야 되니까. 그거를 깨는 거, 그것이 이제 우리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뭐 우리 대선 주자들이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해야 될 거는 4차 혁명으로 가는 것보다 지금 4차 혁명이라는 것들이 다 3차 산업혁명 정보의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3차 산업혁명에서는 잘했잖아요. 뭐 어떻게 분화가 되고 있는지 이거를 지금 분석해서 우리에 맞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에 2020년도에 제5세대 이동통신의 표준화가 있습니다. 그거 먹으면 돼요. 그거 먹으면은 다 소위 말하는 네트워크의 그릇을 갖고 오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얘기할 수 있는 대선 주자가 있으면은 참 제가 가서 진짜 선대본부장 하면서 열심히 뛸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이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지사 간의 사사건건 대립하고 있는 정책을 짚어보다가 다시 지금 4차 산업으로 흘러왔는데요. 전 평론가, 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두 후보 간의 이 정책 움직임, 이게 사실 이제 안희정 지사로서는 지지율 상승 효과를 기대한 측면도 분명히 있기는 할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 두 분 다 말씀하시는 게 진심이라면 아마도 흐름상으로는 안희정 지사가 갖고 있는 관점이 매우 유연하고 좋아 보입니다. 재벌개혁 이야기로 조금 들어가 보면 87년 체제 이후에 30년 동안 어느 정권이 재벌개혁 하지 말자고 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노무현 정권도 마찬가지였고 김대중 정부도 마찬가지였고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까지 재벌개혁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벌은 개혁되기보다는 우리 사회에서 오히려 부의 편중을 만들고 협력업체 후려치기 하고 오히려 일자리는 더 줄였다. 그래서 경쟁 기능이 없다고 해서 지금 다시 재벌개혁을 하자는 것인데 저는 최소한 정권에 참여했던 분이 재벌개혁을 이야기할 때는 자신이 몸담고 있던 정권에서 왜 재벌개혁을 못했는지에 대한 일단 반성을 좀 먼저 해야 된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정치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재벌개혁이 안 됐던 측면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또다시 국민들 앞에서 재벌개혁 하겠다고 깃발 높여 축켜 세우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이 또다시 속을 수도 있다. 그럼 왜 못했느냐. 정치 쪽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치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면 재벌의 사회적 순기능 그리고 지금 점점 드러나는 역기능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이것이 법과 제도지 않습니까? 그럼 법과 제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업이 돈을 좀 더 많이 벌도록 해주는데 그 번 결과가 국민들이 골고루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틀 안에서 움직이면
재벌을 죽여야 되는 것인지 재벌을 살려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양자택일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러면 정말 4차 산업혁명이 오는 이 새로운 역사적 변환점에서 재벌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은 좀 더 열린 자세로 돈 많이 벌게 하고 국민들은 그 과실을 같이 나눠야 한다는 이 전제하에서 어떤 것은 혁신을 해야 하고 어떤 것은 적폐를 해소해야 되고 어떤 것은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하는 이런 것들을 섞어놓고 정말 진지하게 논쟁해야 한다. 이런 저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지금 자본주의의 종말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자본주의의 근거는 불평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주의는 한 사람에 한 표를 주지만 자본주의는 1원에 1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곪고 곪아서 새로운 이제 소위 말하는 출구를 지금 찾고 있는데 정치가 지금 뭐 재벌 개혁을 얘기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라는 게 우리 문제에 대한 해답이 아니고요. 정치가 바로 그 문제의 핵심에 있지 않습니까?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진짜 재벌 개혁하려고 그러면 아까 재벌 개혁에 대한 잘못을 얘기했지만 정치 개혁은 어떻게 한 거는 얘기를 하고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정경유착이 한쪽만이 잘못해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뭐 일자리 정책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재벌개혁 공약까지 두루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그 경제 공약들 가운데 혹시 잘 안 알려져 있지만 눈여겨봐야 할 그런 공약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했던 것 중에 이제 재벌의 소유와 경영을 좀 분리하자는 것은 정말 우리 사회에서도 한번 따져봐야 한다. 지금 이제 재벌 2체, 3체 이렇게 이제 그 가업이 승계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경영 능력보다는 그 소유권에 대한 이제 강한 의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가고 있으면 오히려 이런 부분도 지금 삼성의 정경유착 문제, 이재용 회장의 또 능력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중에서 당장 무엇으로 결론을 내지 말더라도 정말 스웨덴 이런 모델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유와 경영을 분리함으로써 안정적인 국가 경제 발전의 동력이 되기도 하면서 또 기업을 유지함으로써 사회적 존경을 받는 이런 부분은 저는 심상정 대표가 얘기했던 재벌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좀 논의를 해볼 그런 장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경제 공약이 경제라는 건 정치를 현실에 이끌어주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되는데요. 자, 그러려면 진짜 근본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헌에 연계를 해서 경제 공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87년대는 없던 그런 국민의 기본권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인터넷이 생겼고 정보 보호권이 생겼고 그런 것들을 담는 그릇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공약을 제대로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재명 시장의 기본소득세입니다.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하는데 왜 그거를 주목해야 되냐면 사실 그 주장을 하게 된 배경이 4차 산업혁명의 배경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스토피아. 그러니까 일자리 99% 우리가 갖고 있는 99%가 없어질 거라는 그 미래학자들의 어떤 진단처럼 그렇게 없어졌을 때 그러면 어떻게 살겠느냐. 그 일자리가, 그러니까 99%가 없어졌다는 걸 10명 중에 9명이 일자리가 없는 세상이 곧 올지도 모른다. 그랬을 때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이냐는 질문에서 시작됐으므로 그 해결 방법으로 소득세는 저는 아니라고 보지만 그러나 그 고민은 사실은 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다보스 포럼에 올해 갔어요. 다보스 포럼에 갔더니 올해 1월 17일 날 한 다보스 포럼의 그 주제가 뭐냐면 이겁니다. 각 나라에서 이제 산업별로 이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그런 이 과정들을 이제 소개를 하면서 4차 산업혁명의 결과는 어차피 불평등이다. 그러면 이 불평등을 해소할 소통과 책임의 리더십이 뭐냐라는 주제로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대선 후보들이 정말 소통과 책임의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진짜 고민하고 공약을 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삼성이 정경련 탈퇴를 공식화했습니다. LG, SK 이어서 삼성이 이탈하고 현대차도 탈퇴 여부를 놓고 고심 중입니다. 정경련 설립의 절반 이상이 날아가는 셈인데요. 문제는 환골 탈퇴 쇄신안 마련조차 회원사들의 무관심으로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56년 역사의 정경련이 사실상 해체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용감한 토크쇼 직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